돼지꿈 오정희 우화소설. 작가의 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한때의 기대와 열정을 조금씩 포기하고 생활이라는 괴물과 타협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감하고도 서글픈 일이다. 애초에 인생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의 한 겹 안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실핏줄처럼 섬세하고 복잡하게 얽힌 기쁨, 열망, 사랑, 슬픔, 분노 등이 삶을 이루며 흐르고 있다. 우리네 인생이란 이 같은 추상적 단면들이 이루는 무늬의 연속이리라. 하지만 어느 한순간 찾아오는 섬뜩한 삶의 진실이 반드시 비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든 그 애환이나 일렁이는 마음의 무늬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공감이 생의 작은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틈틈이 써왔던 이 짧은 소설들을 읽으며 도리 없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씁쓸한 웃음이 배어 나오기도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일이 흥미롭기도 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또한 자신들의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 남모를 파문이나 무늬들, 인생살이의 공통된 정서를 발견하고 함께 웃거나 혹은 위안을 얻는다면 쓴 사람으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08년 10월 춘천에서 오정희.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힘든 이 불가사의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파트 1. 몹쓸 사랑의 노래. 행복하니? 애 엄만걸. 어떤 뜻일까? 행복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 마당에 와서 행불행을 따져 무엇 하느냐는 뜻일까? 506호 여자. 계단을 마주한 앞집인 506호의 주인 남자가 오랜 병을 앓다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뜬 후 그의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 어느 일요일 나는 한껏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는 베란다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때 우리 쪽 층계의 출입문 앞에 1톤짜리 용달차가 와서 섰다. 차가 닿는 일이야 새삼스러울 게 있을까만 거기에 달랑 실린 트렁크 2개뿐인 짐이 눈길을 끌었다. 차는 젊은 여자와 트렁크 2개를 내려놓고 금세 떠났다. 그 여자는 잠깐 고개를 들어 506호와 그 언저리를 눈으로 더듬었는데 반짝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길을 피했다. 정말이지 나는 그토록 간절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앞집에 이사 오네. 어느새 베란다에 나와선 아내가 말했다. 방 한 칸을 새든 모양이지? 아니요, 그 집을 사서 왔대요. 아마 혼잣몸이라나 봐요. 꼭대기인데다가 맨 가장자리 집이고 또 썩은 6월에 도대체 집 매매가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임범이 엄마가 꽤나 걱정을 했는데 용케 임자가 나섰대요. 게다가 이민을 가니 살림 처분도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집과 함께 세간을 모두 그대로 넘겼대요. 값도 제대로 쳐서 받고 그 식구들 몸만 빠져나간 거죠. 하여튼 서둘러 집을 팔았어도 임범이 엄마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여자는 아파트 사정을 통 모르나 봐. 이 동만 해도 팔려고 내놓은 집이 지천인데 왜 하필 꼭대기 가장자리 집을 샀을까? 특별히 값이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삿짐이 없는 모양이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부모 형제도 아닌 생판 남이 쓰던 물건을 꺼림직해서 그대로 써요? 더구나 사람이 죽어 나간 집 물건을. 아내가 입을 삐죽였다. 몇 달 전부터 집을 내놓고 팔지 못해 안달이 난 아내의 인범이 엄마에 대한 시샘이었다. 이사 오는 사람이 알게 뭐야. 사람이 죽어 나갔는지 미쳐 나갔는지. 아침마다 나는 그 여자를 보았다. 허둥지둥 넥타이를 훌쳐매고 아이들의 빠이빠이를 등 뒤로 건성 들으며 나올 때면 영락없이 아래층 계단을 꺾어지는 그 여자의 흐릿한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아파트길 건너에서 H건설의 빨간 마크가 찍힌 통근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 여자는 30을 한둘 넘긴 나이로 보였다. 키가 크고 미인은 아니었지만 맑은 인상이었다. 건설회사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란 격리 일이거나 비서 일일 것이다. 노처녀일까?
과부일까? 이혼녀일까? 나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매양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남이 몰라야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한 달이 넘도록 아내는 그 여자와 인사를 트지 못한 모양이었다. H건설이라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꽤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가끔 회사 부근에서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 차를 함께 마신다거나 억수로 퍼붓는 빗속을 함께 우산을 쓰고 아파트까지 걸어온다거나 하는 따위 공상을 하곤 했다. 마침 때없이 비가 질금거리는 눅눅한 장마철이고 나 자신 직장이나 가정 아니 삶 자체의 진득한 권태감에 빠져 있었기에 이런 따위 소년 같은 유치한 공상이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다. 일요일에 늦은 아침 산책을 나가자는 성화에 아이들 손을 잡고 아파트 앞길을 어슬렁거릴 때 그녀의 집 열린 창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 맨살을 드러낸 건강한 팔과 다리를 보면 나는 까닭없이 마음이 설레곤 했다. 어느 날 밤인가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벨소리가 다급하게 서너 차례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어딘가 몹시 당황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게다가 술에 취한 듯 눈자위가 조금 불그레했다. 나는 너무 놀라 문을 막고 선 채 웬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빤히 그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음성으로 말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쥐 때문에. 아이들을 재우고 있던 아내가 내달아 나왔다. 그리고는 익히 안다는 표정을 굳이 지우지 않으며 시치미를 떼고 딴청을 피웠다. 누구시죠? 앞집이에요. 오호, 그래요? 이웃끼리 통 인사도 없이 사니. 가시돋친 말이었지만 그녀는 황망한 중에 전혀 말 속에 가시를 발라낼 정신도 없는 것 같았다. 쥐가 돌아다녀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내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형광등의 불빛 아래 화장을 지운 탓인지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확실히 30대 중반일 것이다. 무서워요. 어쩌면 좋을지. 그 여자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내는 낯을 찡그렸다. 예민한 후각이 술래를 맡았음에 틀림없었다. 그럼 같이 쫓아봅시다. 내가 간다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내는 잠옷 차림인 채로 먼지떨이를 찾아들고 여자를 앞세웠다. 하룻밤 우리 집에 피신해 있으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을 그 여자의 태도였지만 아내는 강한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순례를 풍기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집안에 잠시도 들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얼마 후 되돌아온 아내는 섬뜩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세간살이까지 다 샀다고 해도 어떻게 그대로 놓고 살 수 있어요? 꼭 인범이네 식구들이 아직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커튼, 장롱, 침대의 위치도 그대로이고 인범이 엄마가 두고 간 듯한 인범이 아빠 면도기까지 욕실, 정리장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것이다. 난 정말이지 인범이네 식구들 죽은 인범이 아빠까지 불쑥 나타날 것 같아 등골이다고 서늘하더라고. 인색한 여편네 어쩌면 면도기까지 팔아먹었담. 쥐는 잡았어? 쥐가 그렇게 쉽게 잡혀요? 쥐가 아니라 유령이 나올 것 같아 얼른 나왔어요. 아내는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표정으로 진저리를 쳤다. 이틀 후 나는 그 여자와 우연히 택시 합승을 하게 되었다. 통근버스를 놓쳤다고 했다. 화제를 찾아 쥐는 잡았느냐고 물으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씻긴 듯 맑은 옆 얼굴을 훔쳐보며 엊그제 저녁에 쥐 소동은 엉뚱한 트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이다. 그녀를 술에 취하게 하고 밖으로 내몬 공포는 쥐로 인한 것이 아닐 게다. 외로움일까? 택시를 함께 타고 가는 30분 동안 나는 낯선 거리를 그녀와 둘이 나란히 앉아 한없이 가고 있다는 공상을 즐겼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릴 곳을 정확히 알았고 간단한 목례로 그녀와 작별했다. 쥐의 출현은 되풀이되지 않았고 매일 아침 나는 한 발 앞서 층계를 꺾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여름이 다 갈 무렵이었다. 퇴근해서 돌아오니 그날따라 어쩐 일로 층계 출입문까지 나와 있던 아내가 506호를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세상에 글쎄 이런 일도 506호 말이에요. 조금 전에 가족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인범이 아빠하고 예전에 좋아 지내던 사이래. 그런데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대요. 인범이 아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걸 보면서도 잊지를 못해 노처녀로 늙더니 끝내 인범이 아빠 죽은 집에 든 거래요.
살림살이꺼정 그대로 산 게 다 그런 이유라나? 심여살이 한 거지 뭐예요? 아유 끔찍해라. 나는 퍼뜩 한줌 볕도 힘겨워 지난 봄 내내 차양을 들이운 베란다에 긴 의자를 놓고 누워 지내던 인범이 아빠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506호는 오랜 동안 비어 있었다. 술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나는 습관적으로 붉기 없이 동굴처럼 시커먼 창을 올려다 보았다. 술이 몹시 취했을 때면 어쩌면 어두운 창의 안쪽에서 들리는 나직한 말소리와 웃음소리, 오랜 병으로 헬쓱한 사내와 그 여자가 나란히 창밖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흠칫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는 술탄만은 아니게 새삼 인생에 대한 쓸쓸함이나 비감 따위 안가한 감상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은점이. 어머머, 얘가 점이 생겼어요. 방 안에 목욕통을 들여놓고 아이를 씻기던 아내의 호들갑스런 소리에 나는 보던 신문을 밀쳐두고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다. 100일이 지나 이제 제법 살이 통통이 오른 딸년의 오른쪽 볼기짝에 정말 아내의 말대로 100원짜리 주화만한 크기의 발그레한 점이 생겨 있었다. 얼핏 보면 살갗이 쓸린 자국 같기도 했으나 분명 엊그제까지도 못 보던 점이었다. 물속에서 아이는 기분이 좋은지 까르륵거리며 발버둥질을 쳤다. 이제 보니 우리 아가가 점백일세, 점순이라고 불러야겠네. 수선스럽게 떠드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모세관이 얽힌 듯 연한 분홍빛의 점을 살폈다. 그리고는 그게 어디 점이야? 김이지 하고 퉁명스럽게 퉁바리를 놓으며 문득 서글퍼지는 심사로 아이의 천진한 눈을 천사처럼 단순하고 무고한 연한 몸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도 인생에 정당하게 할당된 몫인 슬픔과 불행이 있겠지. 그것은 아이의 붉은 점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은점이에게서부터 비롯된 점에 대한 나대로의 미신이 슬며시 고개를 든 탓이었다. 내 이름은 은점이야. 그 애가 모기처럼 앵앵대는 목소리로 귓가에 소곤거렸을 때 나는 그 애의 몸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히 숨겨져 있을 점을 떠올리며 속으로 웃었다. 옛 사람들이나 시골 사람들은 몸에 점이 있는 아이를 낳으면 흔히 점자를 넣어 이름을 짓는다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 애가 별반 바라왔던 아이도 아니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은 자식이라는 암시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애에게 어디에 점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전쟁 후에 풍미하던 입술 곁에 만들어서라도 찍던 미인점 말고는 대개의 여자들이 점에 대해 과민성 내지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은점이는 대학 동기였다. 동기래도 꼭 1년을 함께 배웠을 뿐이다. 배웠다기보다 묶여 다녔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재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2년을 묵다가 들어간 것이 삼류대학이었다. 인생의 외곽이요 젊음의 뒤안길이라 일컫는 2년에 걸친 재수기간 동안 익힌 것은 만사를 시답잖게 시들하게 보는 눈뿐이어서 게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비하면 이건 사기다 싶을 정도로 강의 시간이 적어 강의실보다 찻집,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끼리끼리 모인다던가 비슷하게 가난하고 후줄근하고 겉늙은 몇몇이 패를 만들었다. 배가 고프는 을에 학교 부근 시장에서 국수를 먹었다. 시장 안에는 음식점이랄 수도 없는 다만 긴 탁자에 역시 등받이 없는 긴 나무 의자를 놓고 순대와 잡채, 그때그때 삶아놓은 국수에 멸치 국물을 부어 파는 아주머니들이 꽤 많았다. 국수에는 고춧가루 한 숟가락에 단무지 몇 쪽이 곁들여 나올 뿐으로 지게꾼이나 막벌이꾼, 시장 부근 노점 상인들이 때없이 들러 한 그릇씩 후루룩 마시고 가곤 했다. 그날도 우리는 국수를 먹으러 갔다. 의자에 앉으려다 한 녀석이 놀란 신용을 하는 바람에 탁자 맞은편에 앉아 국수 오라기를 말아 올리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같은 과 여학생이었다. 여학생 중에서도 별나게 키가 작아 우리가 흔히 여학생들을 짚어 쟨 어떻고 얜 어떻고 하는 그 어떻게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꼬맹이였다. 그 꼬맹이가 혼자 시장바닥에 퍼질러 앉아 국수를 후루룩 대는 꼴이 좀 딱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이런 기분이 지배적이었는지 한 녀석이 그 애의 곁에 앉으며 합석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 애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연신 국수발을 말아 올리며 눈을 치떠 말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옴찔옴찔 엉덩이를 움직여 자리를 조금 내었다. 너나 없이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시절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무릎뼈가 붉어진 볼품없는 다리가 스커트 아래 드러나 있었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내가 말했다.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데다 워낙 관심밖의 여학생이어서 이름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애가 냉큼 대답했다. 내 이름은 은점이야. 강은점. 맹랑하게도 똑 떨어진 반말짓거리였다. 고추물이 벌겋게 풀린 국물까지 후루후루 말끔히 마시고 나서도 얌전히 앉아 있었던 은점이는 우리가 자신의 국수값까지 치르고 난 후 따라 일어났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은점이에게 차나 한 잔 청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찻집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일정의 마지막 식순인 막걸리집을 나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1시간 택이나 걸리는 막차를 간신히 얻어 탔을 때도 은점이는 옆에 있었다. 집이 어디지? 내가 묻자 은점이는 저기라고 말하며 막연히 창밖을 손가락질했다. 늦은 밤인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 듯 마냥 창밖만 내다보는 은점이에게 술 취한 상태에서도 의아심이 들었다. 무슨 속셈인가? 어떤 종류의 일까? 버스가 멎자 은점이가 일어나 손을 까딱 들어 보였다. 잘 가. 깜빡 한 정거장을 더 왔네.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뒤에 은점이는 의례 우리 패와 동행이었다. 술집에도 찻집에도 당구장에도 마침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리고 우리의 어설픈 주정뱅이 작태를 재미있어 죽겠다는 얼굴로 지켜보았다. 우리 중에 누구도 원하지도 청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끼어든 은점이는 점차 우리의 객기가 빚어내는 방만한 형태의 위험 수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통금 시간까지 술을 퍼먹고 싸움질을 하거나 파출소 신세를 지는 일로 마감했던 마지막 식수는 은점이 보내기로 바뀌었다. 은점이는 꼬마이고 여자이고 또 여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이 알량한 영웅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학기 시험이 끝나던 날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 과였기 때문에 종강 파티는 당연히 학교 부근 술집이었다. 종강 파티가 끝나고도 우리 패는 학교 주위를 뱅뱅 돌며 2차, 3차를 하다가 모두 머리카락 끝까지 고주망태가 되었다. 12시를 5분쯤 남기고 여관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방을 2개 잡자고 하자 은점이가 어리둥절한 낯을 했다. 왜들 그래? 창피하게. 그 말이 아니더라도 빈 방은 하나뿐이었다. 불을 끄지 않은 건 취한 중에도 은점이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몇이나 되었을까? 심한 갈증으로 눈을 떴을 때 손바닥만한 은점이의 스커트가 옷걸이에 꿰어져 얌전히 벽에 걸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손바닥만 했다. 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심사로 좁은 방에 빼곡히 들어누운 녀석들 틈에서 은점이를 찾아내었다. 벽 쪽에 바짝 붙어 팔베개를 베고 모로 누운 은점이는 마치 울다 잠든 가난한 집 아이처럼 조그맣고 애처로워 보였다. 옆자리에서 잠든 녀석의 베개를 빼어 베어주고 담요자락으로 드러난 다리를 덮어주며 나는 잠시 은점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배짱이 좋은 걸까? 터무니없이 천진하는 걸까? 우리 중에 아무도 옷을 벗고 잘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과에서는 은점이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상대는 역시 우리 과의 상진이었다. 대구에서 왔다는 사투리를 몹시 쓰는 녀석이었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 꼬마가 연애를 하다니? 게다가 늘 우리와 함께였는데 감쪽같이 눈이 맞다니? 언제? 어디서? 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녀석은 은점이를 해치웠다고 떠들어대었다. 그 말을 입증이나 하듯 은점이는 얼마 동안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다가 며칠 후 울먹이며 내게 말했다. 그 자식 좀 때려줘. 입 좀 다물게. 우리 패거리는 정말 누이가 겁탈을 당한 듯 분개했다. 학교 뒷산에 끌어내어 녀석의 코피를 터뜨렸다. 서너 번 쥐어 질리고 모자비로 뒹구는 녀석은 용렬하고 치사한 놈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 은점이는 여전히 녀석과 붙어 다녔다. 자연 우리와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은점이가 차였다는 소문과 녀석이 군대에 간다는 소문이 두서없이 나돌았다.
나는 은점이에게 처녀를 잃었다는 것은 그닥 큰 의미도 없으며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회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말하느라 꽤나 더듬댔다. 물론 이기심의 소치인 줄은 알지만 나 자신 상대가 될 여자의 순결을 절대적으로 들고 나오는 터수에 정말 은점이에게 있어서만은 순결의 상실이란 조그만 생채기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아물어버리면 흔적도 없어지는 상처. 겨울이 지나고 봄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은점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나는 교무과에서 은점이의 주소를 적어 하루를 뒤졌으나 허탕이었다. 같은 번지수의 집들이 밀집해 있는 산동네였다. 은점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은 4학년 여름 무렵이었다. 교문에서 멀찍이 비켜 서 있다가 나를 보자 쪼르르 앞을 막아섰다. 거의 잊어버리고 있던 탓에 은점이 소리가 가까스로 튀어나왔다. 내가 차나 한잔 할까 했더니 은점이는 대뜸 국수를 먹으러 가자는 말로 내가 조심스레 둔 거리를 대번에 지웠다. 그냥 한번 와 보고 싶어서 라는 것이 은점이가 다시 나타난 이유의 전부였다. 은점이는 그전처럼 벌건 국물까지 다 마시고 입가를 닦으며 뱅글뱅글 웃었다. 경욱씨, 나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노숙해졌다. 당연해, 애 엄만걸? 뭐라고? 나는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2달 전에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는데 죽을 뻔했어. 이런 꼬맹이도 애를 낳다니 희한하구나 싶었다. 그러고 보니 얼금얼금한 여름 털실로 짠 원피스 속의 몸매가 정돈되지 않고 두리두리했다. 행복하니? 스스로 우스운 물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꼭 받아두어야 할 다짐 같아 물었다. 애 엄만걸. 은점이 담담하게 말했다. 무슨 뜻일까? 행복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 마당에 와서 행불행을 따져서 무엇 하느냐는 뜻일까? 다음에 은점이가 나타난 것은 군대를 다녀와 출판사에서 밥을 벌고 있을 때니 3, 4년이나 후일 것이다. 역시 여름이었다. 편집부에 활짝 열린 문으로 누군가 팔랑 지나가는가 했더니 목소리만 경욱씨 하고 날아왔다. 은점이었다. 앞서 길 건너 찻집으로 들어가는 은점이의 머리털이 햇빛에 바랜 듯 누르스름하고 광택이 없이 푸스스하게 목덜미를 덮고 있었다. 찬 커피? 은점이 고개를 흔들며 우유로 할래 했다. 그리고는 변명하듯 덧붙였다. 잠을 잘 못 자. 하도 오랜만이어서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애는 잘 크니? 벌써 유치원이야. 은점이 움푹 눈자위가 꺼진 눈으로 그러나 여전히 천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재미는 어때? 어젠 지 서방 애인이 와서 나란히 다리를 묶고 잤어. 셋 중 하나라도 자리를 피하면 타협이 안 된다더군. 나는 지서방이 은점이 남편이라 짐작했다. 그 친구 왜 그렇게 시시하게 굴지? 다 내 탓이니 때려주려고 부탁도 못하겠어. 그 내 탓의 뜻을 안 것은 다음에 은점이 다시 나타났을 때였다. 삼복더위에 저보다 더 큰 수박을 안고 온 은점이의 블라우스 겨드랑이가 땀으로 펑 젖어 있었다. 재미 괜찮아? 은점이의 물음에 나는 다 남들처럼 사는 거지 뭐 하고 피식 웃었다. 첫 아이를 가진 아내가 입덧이 심해 퇴근 후면 여름 귤을 사러 청가물 시장을 뒤지는 게 일이었다. 넌 어때? 말하자면 쫓겨난 거야. 자기가 그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당분간 별거를 해보자더군. 그 일이라니? 학교 다닐 때 상진이하고 있었던 일 말이야. 나는 기가 탁 막혔다. 딱이라도 올려치고 싶었다.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단 말이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사실이었잖아.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야. 일단 정리하고 편해지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저 살아가노라면 이런 시절도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 은점이의 얼굴은 달관한 늙은이처럼 온화하고 적막했다. 너 몇 살이지? 나는 알지 못할 조바심으로 다그쳐 물었다. 26. 앞으로 어쩔래? 잘 모르겠어. 상진이나 한번 만나볼까 해. 어쩌려고? 칼로 찌를래? 에이, 그건 소설의 결말이잖아. 인생의 재현이 소설이지. 소설의 재현이 인생인 건 아니잖아. 뭐라고 해줄 말이 한마디쯤 있을 것도 같아. 아니면 그냥 한번 웃어주고 말든가. 은점이 다른박질쳐 가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며 나는 문득 은점이도 늙을까? 할머니가 되면 얼마나 더 조금해질까를 생각했다. 수박은 무거웠다.
무춤하게 수박을 안고 출판사의 층계를 한 단씩 올라오며 나는 또 느닷없이 퍽 오래전 비좁고 누추한 여관방의 벽에 단정히 걸려있던 은점의 손바닥만한 스커트가 떠올라 분명치 않은 비의 감정으로 가슴이 막혀오기 시작했다. 색동저고리. 아들이 세 돌이 지나자 근주 부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입양을 결행하기로 했다. 금빛 찬란한 새가 나래를 펴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사내 아이를 낳은 뒤 세상은 어찌 그리 빛과 슬픔으로 가득해 보였던지. 근주는 꿈속에서도 아하, 이게 바로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붕세로구나 생각했었다. 10달 내내 온갖 불행한 가능성을 다 상상하고 각오하고 있던 만큼 연약하나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결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면서도 신의 축복, 무상의 선물인 듯 여겨졌다. 작은 버둥거림, 무심한 웃음에서도 아이의 인생을 느끼며 기쁨과 고통으로 마음은 한없이 고즈넉해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근주는 의무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고 특히 엄마 품을 잃은 아이들, 젖을 못 먹는 아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이가 소중히 생각될수록 세상의 아이들에 대해 염치 없다는,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남편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던 것 같다. 잠든 아이를 물끄러미 보며 문득 말했다. 아이는 그만 낳고 대신 부모 없는 아기를 데려다 기릅시다. 결국 이것이 아이를 걸고 한 최초이며 유일한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아이는 잘 자랐다.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거라 하고 뇌지만 어느 부모인들 자식에 대한 허황한 욕심이 없으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들은 아이가 뜻없이 그은 한 가닥 연필 자국에서도 천지의 징표를 읽으려 들고 한마디 외침에서도 영웅의 기상을 엿보려 드는 우리 아이는 남의 집 아이와는 무언가 좀 다르리라는 생각을 키우며 어느 결엔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심고 있는 범속한 부모로 되어가고 있었다. 대개 아들이 그렇게 영민하다면서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애들은 일반 가정집 애들보다 늦댄답니다. 절차를 끝내고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배웅하던 입양 담당 직원이 다짐을 하듯 말했다. 다 길을 타시지 않겠어요? 이리 온. 조금은 어색하게 내민 팔에 낯가림도 없이 덥석 안겨든 아이의 무게에 감격한 터라. 근주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더러 입양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지요.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애정에 민감하답니다. 바짝 안기다가 좀 덜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지면 마음을 아주 닫아버리고 재빨리 포기하지요. 되돌아오게 되면 그의 자신은 물론 여기 있는 애들한테까지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담당 직원은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들 부부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낯선 집에서 절간에 온 색시처럼 얌전하기만 한 아이가 밥상을 대하자 벼랑간 놀랄 만큼 생기를 띠었다. 밥그릇을 말끔히 비우고 흘린 밥알을 하나씩 알뜰히 집어 먹는 것을 보고 근주는 제 밥그릇에서 한 숟갈 듬뿍 덜어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자아이니 티 없이 곱게 기릅시다. 그들 부부는 가벼운 흥분과 자긍심으로 밤늦도록 도란도란 의논이 많았다. 그들이 아이들 곁에 자리를 펴고 누우려고 할 즈음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맹렬히 울어대기 시작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일까? 몸이 아픈 걸까? 근주는 덩달아 일어나 황황히 아이를 달래었다. 아이들의 기억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걸까? 까닭 모를 아이의 밤울음은 매일 밤 되풀이 되었다. 눈을 질끈 감고 굵은 눈물방울을 쉴 새 없이 떨어뜨리며 큰 소리로 울어대는 아이는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주어도 그치질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그 울음은 꼭 천지간에 나 혼자뿐이다 하듯 서럽고도 서러워 근주는 엄마 여기 있다 하고 안으려던 손을 움츠리며 제풀에 수그러들 때까지 우두커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끝내 근주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잠드는 아이를 보며 아이를 더 낳지 않고 대신 고아를 데려온 것을 어느 결의 일종의 희생이라고 생각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속마음을 들킨 듯한 부끄러움과 함께 한편으로 슬며시 배반감과 노여움이 고개 드는 것이었다.
나쁜 기억을 지우는 약은 사랑밖에 없다고 타이르던 남편이 하룻밤도 거르지 않은 밤 울음에 못마땅한 기색을 했다. 왜 까닭없이 울지? 못된 버릇이군. 까닭이야 왜 없겠어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대답은 그렇듯 대범했지만 단 1분도 가만히 있지 않는 두 아이가 치닫거리에 간신히 하루를 보내고 겨우 풋잠이 들 때부터 또 서너 차례 일어나 울음 시중을 들다 보면 아 귀찮아 짜증기로 채머리가 흔들어졌다. 밤울음의 까닭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근주는 아이의 몸이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생각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아이에 근주는 당황했다. 분명 아이를 데려올 때 근주는 서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들여 가겠노라고 말했었다.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연히 남편 쪽도 자신 쪽도 전혀 닮지 않은 저 아이의 얼굴이 어쩐 일로 자꾸 낯설게 보이고 처음에는 문제도 되지 않던 코어리가 유난히 낮은 듯한 것도 뒤통수가 냄비처럼 납작한 것도 볼품없고 서운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이는 천지 분별 없이 한창 말썽 피울 나이였다. 채 읽지 않은 신문을 찍고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밥상에선 국그릇을 뒤엎었다. 아들애도 물론 그 나이 때는 그랬건만 근주는 왕성한 생명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뿐 말썽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딸 셋을 키운 친구는 단호히 말했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땐 매를 들어야 해. 사람은 훈련의 동물이야. 근주는 아이가 일을 저지를 때마다 매를 들었고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다. 매질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매질하는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비는 것이다. 아이의 밤울음이 한 달여를 계속하자 근주 부부는 꼼짝없이 불면증이 되었다. 아침마다 남편은 부석부석한 얼굴로 화를 내며 투덜대다가 끝내 잠자리를 서재로 옮겨갔다. 아이를 데려오고 2달 가까이 되었을 때까지 아이의 울음을 다스릴 수 없었던 근주는 쌓이는 실패감으로 초조하고 우울해졌다. 게다가 다소 외골신 성격은 애정의 분배에도 자신이 없었고 준비 없이 동생을 맞은 아들의 투정도 시샘도 감당치 못해 마음은 균형을 잃고 갈팡질팡했다. 하루 종일 코 씻기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방 가운데서 회초리를 들고 악을 써대는 자신을 보며 근주는 이제는 이미 옛날처럼 멀어진 기름칠한 기계처럼 질서정연하게 삼박자로 착착 돌아가던 새 식구만의 생활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그래? 놀러온 친한 친구에게 속 사정을 털어놓다가 무심결에 나온 소리에 친구의 눈가로 비난하듯 의아한 듯 어쩌면 비웃음 같은 게 스치는 것을 보고 근주는 자신의 인간됨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날 밤 아이가 또 울기 시작하자 근주는 아이의 볼기짝을 철썩철썩 때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울었다. 난 이렇게 형편없는 여자예요. 걔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집이 얘한테 고아원보다 뭐 나을 게 있어요? 사랑할 자신도 없으면서 중불난 짓을 하고 있어요. 다시 데려다 주겠어요. 더 이상 나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근주는 밤새 한잠도 이룰 수 없었다. 생각은 외골수로만 치달았다. 더 이상 자신과 아이를 속이지 말고 돌려보내자. 그것이 일생의 형벌로 나를 괴롭히더라도. 마침 새밑이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계기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근주는 아이의 한복을 한 벌 사고 고무신도 한 켤레 샀다. 아이가 돌아가는 길이 춥지 않도록 토끼털로 안을 댄 두루마기도 샀다. 여러 형제들 틈에서 가난하고 삭막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 근주의 꿈은 색동 저고리를 입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30이 넘은 지금까지 색동 저고리를 입어본 적이 없었다. 설빔은 언제나 고무신과 양말 한 켤레가 고작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 눈을 뜨면 머리맡엔 꽃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근주는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것을 이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신고 살금살금 방 안을 걷다가 야단을 맞곤 했다. 떡국이나 든든히 먹여 보내야지. 아이를 보낼 결심에 착잡해진 심사로 뒤척이던 근주는 한밤중 습관적으로 눈을 떴다. 을에 들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웬일일까? 아이가 일어나 앉아 윗목에서 부스럭거리고 있는 것이다. 불빛에 눈부신 색동 저고리를 꿰어입고 꽃 고무신을 신는 중이었다.
근주를 보자 아이는 멈칫 신을 벗어 가슴에 끌어안으며 경계하듯 두려워하는 듯한 눈초리로 빤히 바라보았다. 제일 작은 치수로 골랐건만 색동 저고리는 헐렁하고 어설펐다. 그것은 바로 한밤중 몰래 일어나 꽃 고무신을 풀어보고 신어보던 어린 날 자신의 모습이었다. 근주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가슴의 뚝이 무너지며 아이의 끝없는 허기를 채울 정이 슬픔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리 온, 엄마가 입혀줄게. 근주가 눈을 깜빡이며 팔을 벌리자 아이가 덥석와 안겼다. 옷을 입느라 얼마나 혼자 애를 쓴 걸까? 발갛게 언 연약한 맨발에 꽃 고무신이 무거웠다. 상봉기. 먼지발처럼 가늘게 내리던 눈발은 낮이 되면서부터 제법 송이가 굵어졌다. 외출을 해야 할 일이 난감했으나 올해 들어 처음 맞는 눈은 어린애처럼 마음을 들뜨게 했다. 방과 마루, 대문을 차례로 잠그고 절렁거리는 열쇠 뭉치를 핸드백에 넣으며 나는 혼자 사는 살림에 웬 열쇠는 이렇게 많다 혀를 찼다. 그리고는 버릇처럼 찾아드는 적막감을 지우기 위해 바쁠 것도 없는 걸음을 재촉했다. 계모임은 시내 N동의 한식집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이라도 보자는 취지로 모이게 된 여학교 동창끼리의 친목회였다. 늙으면 영감보다 친구가 좋다던가 굳은 날인데도 모두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모여들었다. 늙은 여자들의 화제라는 건 뻔했다. 흉인지 칭찬인지 구분이 애매한 영감 얘기, 자식 자랑,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프다는 타령 따위, 그리고 그네들은 말했다. 더 늙기 전에 양자라도 드려라. 노후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한쪽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말렸다. 다 소용없다. 영감이 남긴 재산마저 빨리려고 그러느냐.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러는 판인데 돈 단단히 움켜쥐고 있다가 병들면 병원에 들어가는 거야. 늙으면 돈이 힘이야. 나로서는 씁쓸하고 적막한 소리였다. 개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눈은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다. 각기 방향이 다른 친구들과 길고 떠들썩한 작배를 하고 골목을 나올 때 음식점 주방문으로 플라스틱 바켓을 들고 나오던 소년이 나를 향해 눈길을 모았다. 저 아니세요? 누구더라? 낯이 익은 듯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 윤식이에요. 아, 나는 속으로 짧게 외쳤다. 어느 해 겨울 남편은 늦은 귀갓길에 낯선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들어왔다. 눈이 퍼붓는데 골목 어귀 전주 밑에서 떨고 있는 걸 데려왔으니 하룻밤 따듯이 재워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룻밤 지내고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전 해에 중학생이던 아들이 바다에서 익사를 하고 남편이 간경화증에 진단을 받게 된 따위 남의 일처럼만 생각되던 불운이 겹치게 된 차에 그 애를 업으로 받아들여 불행을 피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12살쯤 되었을까?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다는 윤식이라는 제 나이도 정확히 몰랐다. 좀채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였지만 나는 그런대로 친절을 베풀고 정을 주었다. 때문에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그 애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을 때 나는 또는 앵마기로 받아들였던 계산 속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반감과 실패감을 느껴야 했다. 고아들의 어쩔 수 없는 떠돌이 근성이야. 나는 자신에게 변명했다. 4, 5년의 세월을 또 그 애가 한창 자랄 나이라는 걸 생각하면 키는 그닥 크지 않았으나 눈을 치떠 바라보는 이마 위로 주름이 가득 접혔다. 지난 세월이 어지간히 거칠고 고달팠겠구나 짐작되어졌다. 윤식이는 교회에서 돼지 치는 목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왜 나갔니? 고생스럽지 않니? 따위를 나는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 데려다 드릴게요. 아직 거기 사시죠? 윤식이가 운전석 옆자리를 걸레로 문질렀다. 눈이 녹아 길은 엉망이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거북스럽게 올라탔다. 보기보다 자리는 편했다. 내가 한때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애의 익숙하게 핸들을 돌리는 손을 나는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택시나 버스를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버릇이 있었으나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 애는 별 말이 없었다. 드문드문 이어지는 짤막한 대화에서도 교묘히 어머니라는 호칭을 피했다. 그 편이 내게도 다행스러웠다.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내게는 조소나 비난으로 들렸을 것이다. 춥지 않으세요?
그 애가 자꾸 김이 서리는 창을 장갑 낀 손으로 닦으며 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많이 늙으셨어요. 나는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물기를 닦느라 젖은 장갑을 벗었다. 내 눈이 손등의 커다란 흉터에 멎었다. 윤식이도 내 눈길을 느꼈음인지 씩 웃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었을 때 내 실수로 끓는 물에 댄 흉터였다. 그러자 매일매일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갈아주던 남편이 살아있고 딸도 출가하기 전 내가 가정을 가졌다고 생각되던 시절이 떠올라 가슴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고이기 시작했다. 한번 놀러 오느라 내 말에 그 애는 대답 없이 씩 웃었다. 큰 길에서 차를 세우고 나는 말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겠니? 주인이 농장을 팔았어요. 곧 옮기게 될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도 나는 곧장 집을 향해 발길을 떼어놓지 못했다. 뭔가 뒤통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아니 내 속에서 치미는 힘인지도 몰랐다. 기다릴 사람이 없어 해가 지면서부터 무덤처럼 조용하게 어두워지는 집. 혼자만의 쓸쓸한 식탁 따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가 무언가 꼭 두고 온 듯한 기분으로 돌아섰을 때 윤식의 차는 아직 서 있었다. 나를 보자 윤식은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찾는 신용으로 고개를 숙였다. 농장에서 나올 형편이라면 달리 꼭 갈 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집에 다시 들어오렴. 내 방도 아직 그대로 있고. 나는 다가가 짐짓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었으나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러기로 작정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타세요. 집 앞까지 차가 들어갈 거예요. 그 애가 밝은 음성으로 말하자 나는 가볍게 차에 오르고 우리는 공범처럼 마주보며 비밀스럽게 웃었다. 한낮의 산책. 5시가 되자 어김없이 은행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소녀의 모습이 썬팅된 유리창을 통해 나타났다.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인걸은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출입문 셔터가 내려진 후여서 뒷문을 통해 큰 길로 나섰을 때 소녀는 횡단보도를 건너 시장통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우수, 경칩 다 지나 절기로야 완연히 봄이건만 황사현상을 동반한 바람은 어지간히 사납고 쌀쌀했다. 바람 부는 봄날은 어찌 이리 애달플까. 미스 윤에게 이른 말대로 잠깐 손님 만나기 위해 지하 다방에라도 내려가느냐 바바리 코트도 떼어 걸치지 않고 맨 양복 차림으로 나온 인걸은 추위에 목을 움츠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죽은 땅이 소생하고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연약한 싹이 뚫고 나오려니 바람 속에 꽃 피우려니 이만한 진통이 없으랴. 소녀는 오늘 흰 타이즈에 연두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오는 것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때이른 옷차림과 밝은 빛깔이었다. 저녁장을 보러 나온 시장통 여자들 틈을 쟁걸음으로 헤쳐나가면서도 그 투명하고 화사한 빛깔은 뒤섞여 들지 않고 눈을 찌르며 빗살처럼 부시게 인걸에게 다가들었다. 소녀가 가는 방향, 거리, 목적지까지 환히 알면서도 인걸은 자칫 소녀를 놓쳐버릴지도 아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연한 조바심에 허둥대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소녀는 가끔 장난감 가게나 문방구의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한참씩 안의 물건들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마치 인걸의 조바심을 재미있어 하듯. 그때마다 인걸은 소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없이 멈춰서야 했다. 물론 소녀가 그의 미행을 알아차릴 리는 없고 방심한 듯한 그녀의 몸짓에서 경계하는 듯한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걸도 자신의 이해 못할 행위에 대해 염탐과 범죄의 냄새를 은연중 풍기는 미행이란 단어를 붙이기를 거부했다. 미행이라면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업무 중 20여 분이 소요되는 가벼운 산책 정도이고 틀에 박힌 따분한 일상사에 얽매인 외로운 독신자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작은 자유쯤이라고나 해야 할까? 올해로 간 40이 된 인걸은 아직 독신의 몸이었다. 일찍이 독신 선언을 한 적도 없이 대부분의 독신자처럼 어찌어찌하다 홍기를 지났고 그럭저럭 혼자 사는 생활이 편안하게끔 길들여졌다. 물론 어느 한때 사랑의 꿈도 많았고 단란한 가정 생활에 기대와 계획도 있었다.
나이 찬 사람에 대해서는 짝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무장한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맞선 자리도 심심찮게 만들곤 했는데 도통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자 쪽에서 거절한 적도 많았지만 인걸 쪽에서 거절한 경우도 많았다. 좋은 여자다, 심덕도 묻어나고 부지런할 듯하다 라는 인상을 받은 경우라도 막상 일생을 같이 할 배우자로 세워놓고 보면 뭔가 미흡하고 서운했다. 이른바 첫눈에 불이 당겨지는 청춘의 정열이 사라진 탓일까? 여자를 보는 눈이 밝아져서일까? 눈이 멀어야 연애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총각눈은 티눈이라더라. 맞선 보고 될 일이면 첫눈에 내 사람 같다더라는 말도 있지만 집이든 사람이든 한눈에 척 들긴 어려운 법이다. 선을 보고 나서 최소한 3번 정도는 만나 서로를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지간히 괜찮고 걸맞다고 생각했기에 천거하는 여자가 아니냐. 중매를 선 친척, 친지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고 인걸의 거절로 혼담이 깨어지면 한결같이 뒤에서 빈정거렸다.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는 40이 내일 모레면서 28살 먹은 처녀도 마다하니 도대체 16살 춘향이를 바라나? 장가 좀 가거라. 명주 고르다 300 오른단다. 늙어 꼬부라지도록 아들 밥 시중 빨래 시중 지겹고 나도 남들처럼 손주 녀석 안아보고 싶구나 라고 연불처럼 외던 노모가 3년 전 돌아가시자 인걸은 결혼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난 것이 홀가분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20평 아파트에 매일 하루 3시간씩 파출부가 와서 밥과 빨래 청소를 해주었다. 사는 일에는 아무 불편도 없었다. 다만 가끔 함께 말할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외롭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외로움을 즐기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누군가가 이 생활에 끼어들면 번거롭고 불편할 것 같기도 했다. 어느새 굳어진 독신자의 습벽인지도 몰랐다. 퇴근하면 식사 후 목욕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술 한잔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거나 책을 읽고 신문을 꼼꼼히 읽었다. 하루하루는 똑같은 일상으로 흘러가는데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 세월의 변화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몇 해 전부터 인간은 책상 서랍에 검은 넥타이 하나 비치해두게 되었고 경조사에 쓸 흰 봉투들을 준비하게 되었다. 간혹 흰머리가 눈에 띄고 그는 새치라고 생각했지만 상가에 가면 고인의 사진보다 나이 어린 상주들에게 더 자주 눈이 가며 무상감과 애처로움에 가슴이 저렸다. 신체 건강하고 직장 확실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남자에게 있어서 나이 많은 점이란 그다지 큰 흠이 아닌지 아직까지도 간혹 혼담이 들어오는 터여서 그는 올해에만도 3번 맞선을 보았다. 역시 30을 한둘 넘긴 처녀들이었는데 여러 조건으로 보아 과분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걸 쪽에서 마다했다. 10년 후 그네들이 어떤 형의 여자로 변해갈지 그 변모된 모습을 환히 바라보는 제 자신의 눈을 차라리 빼어버리고 싶었다. 주변 어디서나 눈에 띄는 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중년 여자들, 세월 따라 늙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히 뻔뻔하고 탐욕스럽고 거칠고 수다스러워지는 여자들, 흔히 자식은 내 자식이 잘나 보이고 마누라는 남의 마누라가 잘나 보인다지만 마누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인걸은 남의 마누라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내 아내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중매든 친구는 대체 장가들 생각이 있긴 한 거냐? 선보는 게 취미냐? 혹시 여자에 대해 원초적인 환멸이나 원한이 있는 건 아니야? 하고 화를 내며 다그쳤지만 인걸은 씁쓸히 고개를 저었다. 환멸이라니 오히려 꿈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16살 첫사랑의 정혜에게서 보았던 연두빛 새순 같은 투명함. 그네의 볼에서 살며시 피어오르던 홍조 따위가 인걸이 여자에 대해 갖는 꿈의 본질일지도 몰랐다. 그랬다. 정혜는 그가 미래의 모습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유일한 여자였다. 시골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던 정혜에 대한 감정이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젊음의 갈망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단지 그 후로는 어떤 여자에게서도 정혜에게서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만이 진실이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전이었던가 마감 시간이 된 공과금 납부 창구에서 인걸은 소녀를 보았다. 전화 요금을 내러온 12살 가량의 소녀는 그런 일이 처음인 듯 낱낱이 동전을 세어 창구에 내밀며 얼굴을 붉혔다.
서향의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소녀의 둥근 뺨에 피어오른 홍조와 부드러운 솜털을 보얗게 떠올리고 인걸은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켰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꿈의 한 자락을 얼핏 떠올린 느낌이었다. 소녀는 은행 건물 3층에 들어있는 피아노 학원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후 정확히 5시면 인걸은 피아노 학원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시계보다 그의 감각이 정확했다. 일을 하다 눈을 들면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인걸은 그 시간에 은행을 나서 소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시장통을 빠져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면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나고 동네로 들어가는 세 번째 골목, 똑같은 낡은 국민주택들 중에 하나가 소녀의 집이었다. 소녀가 집에 들어가고 나면 담장에 기대어 담배 한 대 피우고 휘파람을 불며 은행에 들어오기까지 25분이 소요되었다. 윙골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의 죄의식도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문득 어느 순간 나도 끝딸이 갖고 싶은 게 아닐까 자문하기도 했지만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 골목에 들어서기까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걷던 소녀가 갑자기 다름질쳐 집 대문에 이르러 연거푸 벨을 누르고 주먹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언제나 인터폰으로 연결되어 문이 열리곤 했는데 전에 없던 행동이었다. 대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 중년의 뚱뚱한 여자가 튀어나와 소녀를 낚아채듯 이끌어 들이고는 곧장 서너 걸음 뒤에 서 있는 인걸을 향해 큰 소리를 내질렀다. 어느 빌어먹을 흉악한 인간이 어린애 뒤를 매일 졸졸 따라다녀.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 원참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여자의 얼굴이 일순 멈칫 굳어졌다. 뭔가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춤주춤 다가가던 인걸도 아 정해 부르짖음을 삼켰다. 윤곽이 허물어지고 볼에살이 늘어져 영판 몰라보게 달라지긴 했어도 굵게 쌍꺼풀 진 눈매와 입가에 파달만한 점은 여전히 첫사랑의 소녀 정혜였다. 돼지꿈. 자리를 찾아 앉자 순옥은 코트를 벗어걸며 이번 서울 가는 길에 코트를 하나 새로 장만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이 지나 모양이 구닥다리가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망토식으로 폭을 한껏 잡은 코트 자락이 몸을 휘감고 펄럭거리는 것이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었다. 벌써 10년 전 그때는 몸이 지금보다 훨씬 뚱뚱하기도 했지만 제 몸 들쯤은 들어가게 풍덩한 옷이 유행이었다. 남들은 순옥이 워낙 돈 쓰기를 무서워해 옷 한 벌 안 해 입는다고 말하지만 그 옷을 쉽게 없애지 못하고 겨울마다 찾아 입는 것은 그것이 죽은 남편의 선물이었다는 애틋한 의미가 있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생일 선물로 코트를 사주었던 남편은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기차가 발차 신호를 울릴 즈음 그녀의 앞자리에 젊은 여자가 와 앉았다. 작은 여행용 가방을 선반에 얹고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입고 있던 커다란 파커에 지퍼를 내렸다. 놀랍게도 그 여자의 가슴팍 앞으로 늘어뜨린 걸빵띠 안에 아기가 캥거루 새끼처럼 매달려 있었다. 파커가 워낙 큰 데다가 여자의 몸빛 또한 유난히 가늘어 표시가 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눈발까지 성깃성깃 날리는 매운 날씨임에도 아기는 두 뺨이 붉게 익어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아기를 빈 옆자리에 뉘고 아기가 깨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기저귀를 갈아채웠다. 사내구리야, 첫돌이나 지냈수? 순옥이 인사치레로 넌지시 물었다. 아직 소녀티를 못 벗은 몹시도 젊은 여자인지라 익숙하게 아기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계집애를 보듯 애처롭고 안쓰럽게 느껴지던 것이었다. 그것은 여자의 몹시 지치고 고달파 보이는 행색과 스물도 채 되지 않았을 나이에 애잔함에 묻어있는 신선스러운 세상살이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느낌인지도 몰랐다. 아줌마는 여기 춘천에 사세요? 순옥의 말에 대꾸 없이 그 여자는 엉뚱하게 되물어 왔다. 순옥이 춘천 토박이라고 말하자 낯빛이 와락 밝아졌다. 그럼 김필식이라고 아세요? 한 10년 전에 효자동에 살았었는데 22살이에요. 그 사람 부모는 아직 여기에 살 거래요. 그거야 한양에서 이서방 찾기지. 춘천이 아무리 손바닥같이 빤하다 해도 혹시 부모님 함자를 알고 계시우? 젊은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찾으러 왔던 길인가 보구먼. 주소지에 동사무소로 가서 알아봐요.
주소도 몰라요. 고향이 춘천이라는 것밖에요. 12살에 집에서 돈을 훔쳐 무작정 서울로 도망친 뒤로는 부모님을 뵌 적이 없지만 아직 춘천에 사실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필식이 애기 아빠예요.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어 애기 데리고 나섰지요.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애가 딸리니 전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의 부모라도 만나 당분간 애를 맡겨볼까 하고요. 이제 젖도 떼었으니 누가 길러도 기를 수 있겠지요. 사흘을 여간잠을 자면서 춘천 구석구석을 뒤졌는데 허탕이에요. 이젠 정말 어찌해야 될지. 여자의 눈길은 줄곧 아기를 향해 있었다. 눈은 빡빡하게 메말라 박제된 짐승을 연상시켰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끔찍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가면과도 같은 무표정이 실은 얼마나 깊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순옥은 알고 있었다. 삶의 소망이나 희망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이 즈음에도 밤마다 가슴으로 내려앉는 시커먼 천장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이 그러하리라. 또한 그녀가 꾸려가는 전자오락실에 셔터를 내리는 한밤중 유령처럼 혼자 앉아 짜그락짜그락 동전을 세거나 게임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그러하듯 한 움큼의 동전을 쥐고 마성전설이나 악마 군단이니 하는 게임의 키를 미친 듯 조정하는 자신의 얼굴이 그러하리라. 사흘간의 행여가 몹시 고달팠던가 자신의 말대로 삶에 지쳐버렸던가 그 젊은 여자는 입을 벌리고 가볍게 코까지 골며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순옥은 핸드백에서 착착 접어 간직한 쪽지를 꺼내 펴들었다. 철산동 철산시장 그곳까지 가는 전철 노선과 내려야 할 역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옥은 지금 그녀의 생살점 같은 돈 3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육촌 시누이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철산시장이란 곳에서 떡볶이와 오뎅솥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 했다. 철산동에 시집가서 사는 딸의 상관을 하러 갔던 당숙모가 시누이를 그곳에서 본 것이 열흘 전이라니 그 사이에 제가 가면 어디 가리 싶었다. 당숙모는 시누이의 소재지를 알리면서 영판 남도 아닌 터 죽을 사람 살려준 셈 쳐도 괜찮나? 자식도 남편도 없는 혼자 몸의 올케가 그 돈 없어 죽는 것은 아니잖는가. 게다가 올케는 소문난 알부자가 아닌가라고 하더란 말까지 전했다. 평소 친척, 특히 살림 궁색한 친척들 간에 순옥이 인색하고 몰인정하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순옥이 자식을 수태해 보지 못한 것도 일찍 혼자 몸이 되어 사는 것도 그녀의 유난히 인색한 성품 탓이나 죄가라고 뒷손가락질을 했다. 쟤까지 것들이 뭐라든 돈이 있으면 걔도 멍첨지가 되는 세상이야. 순옥은 흥 코웃음을 쳤다. 전자오락실을 열고 있는 터라 마음과는 달리 당장 시누이에게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락실은 겨울방학이 대목이었다. 발 디딜 틈 없이 종일 어린 꼬마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손님이 들끓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열일 젖히고 집을 나선 것은 지난밤의 꿈 탓이었다. 집채만한 수태지가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와 가슴을 치받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필시 횡재 수인이 300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30만 원은 못 받으리 싶었다. 젊은 여자는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는데 옆자리에 누인 아기가 먼저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순옥이 얼른 아기를 안았다. 방한복을 든든히 입은 아기가 제법 묵직하게 안겼다. 아기를 길러본 경험이 없는 순옥에게는 생소하지만 신기한 느낌이었다. 마침 지나가는 판매원의 술에서 우유와 요구르트를 샀다. 젖을 떼었다는 말을 떠올리며 카스텔라도 하나 샀다. 빨대를 꽂아 입에 대어주자 아기는 칭얼거리기를 그치고 누워본 빠는 신용을 했다. 순옥은 아기의 크고 검은 눈동자에 비치는 자신의 시들고 굳은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아기가 손을 뻗어 순옥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처음 맛보는 듯한 기이하게 따뜻하고 연한 감촉이었다. 겹겹이 두껍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아기의 체온이 무릎과 배 언저리에 따스하게 전해졌다. 사람끼리의 체온이 이렇게 쉽게 따뜻하게 전달된다는 것도 처음 깨닫게 된 사실인 듯 싶었다. 아기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기를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이상한 감동에 빠져있던 순옥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젊은 여자가 언제부턴가 이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신통하게도 낯을 안 가리네. 순옥이 멋쩍게 중얼거리며 떼어놓기 싫은 아기를 그네에게 건넸다. 무릎이 금세 허전하고 썰렁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도로 순옥에게 건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화장실을 다녀올게요. 스피커에서는 곧 닿게 될 다음 정거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종착역인 청량리까지의 중간 지점이었다. 배가 고팠던가 우유를 반 남아 먹고 난 아기는 다시금 잠이 들었다. 이마가 훤하고 콧날이 오똑한 게 볼수록 좋은 인물이었다. 순옥은 취한 듯 아기를 바라보고 고사리 손을 매만지며 오지랖 넓게도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기 엄마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은 종착역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서였다. 근 1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삐 내리고 차간이 텅 비었을 때까지도 순옥은 아이를 아는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화장실을 기웃거리고 칸마다 휘둘러 보아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빗자루를 들고 올라온 청소원이 그녀에게 빨리 내리기를 채근했다. 비로소 순옥은 어렴풋이 상황이 짐작되었다. 서너 차례 채근을 바꿔서 그녀는 서툴게 걸빵띠를 메고 가슴팍에 아이를 매달았다. 젊은 여자가 했듯이 그 위에 코트를 입고 단추를 여몄다. 유행지난 구닥다리 코트는 아기를 깊숙이 따뜻하게 품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코트 밖으로 동그랗게 팔을 맞잡아 아이를 묵직히 안으며 순옥은 문득 가슴을 치받고 달려들던 지난밤 꿈속의 돼지를 떠올렸다. 파트 2. 마흔에 다시 쓰는 일기. 아내는 30대 중반인 것이다. 새로이 시작하기에도 포기하기에도 어려운. 아내의 가을. 도대체 다 저녁에 어딜 간다는 거지? 내가 지금 친구 만나 밤거리를 쏘다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고.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내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아들은 현관에 버티고 서서 어미를 내려다보며 불만이 가득한 눈을 삐뚤음이 뜨고 느물거렸다. 어느 때라니요. 인생의 봄이죠. 푸르르고 희망찬 청소년기죠.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래. 그렇게 빈둥대면 대학문이 저절로 열린다든 끼리끼리 어울려 전자오락실 같은 데나 다니다 불량배가 되고 건달패가 되어 끝내는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앞질러 생각하세요? 잠깐 친구랑 약속이 있어 나가 인생 낙오자가 된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난 상상력이 풍부해서 내 언행 하나하나에서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훤히 보인다. 장차 어떤 인간이 되려고 사사건건 부모 말을 어기느냐? 소설 읽으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 염려 마세요. 아들이 피해 웃었다. 아내가 아무리 처녀 시절 한때 소설가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소설 읽기가 유일한 취미라곤 하지만 상상이나 비약은 지나친 바 있다. 알긴 뭘 알아. 아무리 큰 척해도 이제 겨우 16살이야. 아직은 내가 너보다 정신 맑고 판단력이 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해. 훗날 내가 노망들어 분별력이 없어지면 그땐 내가 나를 가르치렴. 저녁 식사 전에는 들어오라는 좋은 말로 일러 아들을 내보내자 아내는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당신은 왜 애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못 쳐요? 엄친 자모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맘때는 화약고나 다름없어요. 내 자식이 설마 하다가 큰 코 다친다고요.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부모 말은 지긋지긋한 잔소리로 여기고 지금부터 제멋대로 하려 하니 우리가 늙어 수족 없어지면 부모 대접이나 할까? 너무 알려고 하는 게 병통이요. 옛날 같으면 장가를 들어 일가를 거느리기도 할 나이인데 사사건건 못 믿어. 부모가 눈에 불을 켜고 간섭을 하려더니 반발이 없겠어? 걔네들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지. 자기 입안에 혀도 깨물 때가 있는데 아무리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해도 맘대로 뜻대로 되겠어? 당신은 당신 말 맞다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지레 걱정으로 늙겠소. 늙음하게 자식에게 얹힐 걱정은 안 해도 돼. 퇴직금은 연금으로 해서 또박또박 받아 둘이 살면 되지. 그러니 잘 달래서 노너를 잃히도록 해. 노너를 잃히면 불효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까. 멀쩡한 아이를 두고 아내의 성화가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모처럼의 편안하고 느긋한 일요일 오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짐짓 농담조로 뭉쳤다. 어느 쪽에 역성을 든데도 사태가 더 좋아질 게 없다는 계산 속도 있었다. 안전한 중립지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아내와 머리가 커지면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진 아들 사이의 완충지대. 에이 지옥 같아.
행복한 지옥이지 뭘. 몸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 심각한 낯빛을 짓는 아내는 천국과 지옥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불과 2kg 사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이었다. 하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부싸움의 냉전과 열전, 화해에 이르기까지가 천국과 지옥의 오르내림이었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거나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바뀐다고도 했었다. 그러나 올해 외동인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아내의 천국과 지옥은 다달이 나오는 아들의 성적 지수에 따라 갈리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아들은 제 어미의 천국 문을 열어주는 베드로가 되었다가 지옥으로 가는 아케론 강의 뱃사공 카론이 되기도 하는 셈이었다. 아이들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요. 또 아이들은 우리의 실패를 보상받기 위해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아니요. 자식에게 1등을 하라고 몰아대는 우리 자신의 숨은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요. 내가 신문이나 책에서 주워 읽은 식자들의 그럴듯한 말들을 옮길라 치면 아내는 공자님 말씀하며 핑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말은 구구절절히 옳지만 이상과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어요? 가업이 있어요? 욕심이 아니에요. 제 앞가림은 해야 한다는 거지요.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장래의 일은 볼 것도 없이 당장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천덕꾸러기로 무시당하지요. 소외당하는 아이들끼리 작당을 해서 학교나 집 밖에서의 위안을 찾으려고 들고 그러다 보면 불량배가 되기 십상이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것은 기질 내지 인간성과 가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일생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듣다 못한 아들이 어서 커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입시 목표 성적 위주로 치닫는 잘못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하자 아내는 오냐 그래라. 그런 오기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나와 장관 자리로 출세해라 하고 한술 더 뜨는 것이었다. 절개의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의 감각이란 간사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 전만 해도 퇴근해서 돌아오면 맨살을 등나무 돗자리에 일단 붙여야 땀이 가셨는데 이제 살에 닿는 돗자리의 차가움이 한기로 느껴지고 얇은 한 겹 망사 커튼이 썰렁하고 허전하게 보였다. 햇빛이 물러간 남향의 마루는 어느새 어둑신했다. 해가 짧아졌어요. 창거리를 사들고 온 아내가 마루에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아내의 장바구니를 보니 허기가 느껴졌다. 아내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내 몫으로 찐 옥수수나 순대 따위를 곧잘 사오곤 했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얹어놓은 채 우두커니 부엌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내 기척도 모르는가 보았다. 서양의 부엌 창가에는 아직 사위어가는 금빛 햇살이 남아 있었다. 우울하게 생기 없이 처진 어깨가 안쓰러웠다. 아무래도 아들과의 일이 마음에 걸려있는 모양이었다. 너무 맘쓰지 말아요. 긴 눈으로 보면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상관이야. 그 애야말로 스트레스가 좀 많겠어? 성격 활달하고 인정 많고 건강하니 그만하면 됐지. 유비가 학식과 재능이 많아 제갈 공명을 거두렸나?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고 사내 자식은 그저 성격 좋은 친구 많으면 아내는 듣는지 마는지 대꾸가 없었다. 무엇에 그리 정신이 팔린 걸까? 머쓱해져 말을 끄는 나는 아내의 하염없는 눈길이 가 닿는 것을 더듬었다. 부엌 창밖 야트막한 야산 둔덕 시드는 자풀더미 사이에 보랏빛 들국화 한 무더기가 애잔하게 피어 있었다. 가을이네요 어느새. 아내가 추위 타듯 오소소한 얼굴을 내게 돌리며 웃었다. 엷은 웃음의 파장에 따라 화장기 없는 얼굴의 잔주름살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황급히 아내의 눈길을 피하며 애꿎은 들국화 무더기를 노려보았다. 그랬다. 모양새가 좋거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은 천만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 입네, 지옥 입네 하며 아들과 사납게 싸워대는 편이 100배 나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조락의 그림자에 아 가을인가봐 따위 추연하고 무력한 탄식을 내뱉는 것보다는 꽃다발로 온 손님 33번째 생일날 아침 나는 33송이의 장미가 담긴 꽃바구니를 받았다. 이른 아침 나는 느닷없는 벨소리에 놀라면서도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벨은 두어 차례 더 울렸다.
나는 눈을 떠서부터 밥을 지어야 할 때까지의 늑장을 부리며 누워있을 수 있는 짧은 자유를 방해받는 데 대해 짜증을 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새벽에 누가 왔다. 남편은 지난밤에 과음으로 골아 떨어져 있었다. 대문 밖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아주머니세요? 꽃집에서 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내밀었다. 갓 꺾은 듯 싱싱하게 물기가 돋은 꽃은 미처 봉오리를 열지 않은 채 선연하게 붉었다. 꽃을 주문할 일이 없어요. 집을 잘못 찾았군요. 나는 짜증기를 감추지 않으며 소리나게 문을 닫았다. 분명히 이댁인데요. 어젯밤 이댁 아주머니께 배달하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약도도 있잖아요. 청년이 내민 약도에는 약국과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거쳐 편의점을 끼고 네 번째 집에 화살표가 나 있었다. 주소도 정확했다. 꽃과 우편함에 꽂혀 있는 신문을 들고 들어오며 나는 곰곰 생각에 잠겼다. 꽃 선물은 뜻밖이었다. 무슨 연유로 누가 보낸 것일까? 생일을 기억하는 건 친정어머니와 남편 정도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라면 닭이나 아니면 쇠고기 2억은쯤 사들고 오실 게고 남편은 어젯밤 맘씨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던가. 혹시 문득 짚히는 곳이 있었다. 가슴이 후들거렸으나 급히 고개를 저으며 부엌에 있던 컴컴한 광 속에 꽃바구니를 넣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새 잠이 깬 남편이 눈을 찢떠 나를 바라보았다. 신문 왔어요. 나는 신문을 뒤적이는 그의 곁에 다시 누우며 마침 눈에 띄는 흰 머리카락을 뽑았다. 당신 머리도 벌써 새기 시작하네. 새치지 뭘.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에 나는 애써 광 쪽을 피해 다니며 빨리빨리 널린 일들을 해치웠다. 그러나 생각은 어두운 광 속에 숨긴 꽃바구니 언저리에서만 맴돌았다. 일을 마치고 기난 볼 일도 없이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잡담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야 나는 광 속에서 꽃바구니를 꺼내왔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가 다시 안방 화장대 위로 옮겼다. 그러다가는 다시 변명이나 하듯 현관 신발장 위에 되는 대로 놓았다는 인상이 가게끔 얹었다. 아무래도 기일의 지심에 틀림없는 것 같다. 대학 시절 그는 내 애인이었다. 누구나 우리가 결혼을 하든가 정사를 할 것이라고 여길 만큼 절박하고 요란스러운 연애였다. 그러나 그와 나는 헤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살아있다.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지금 결혼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하듯 그것을 젊은 나이에 누구나 겪기 마련인 한때의 사랑으로 편리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언젠가 우리의 떠들썩한 연애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가 그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 했을 때에도 심상이 드러넘길 만큼 그런데 그는 아직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어딘가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며 연애 시절 그러했듯 생일날 아침 꽃을 보냈단 말인가. 내게 있어 유일한 남자분인 남편은 섬세함이라든가 로맨틱한 감정 따위를 어린애 장난이나 여자 같은 짓쯤으로 우습게 여기는 축이었다. 나는 30살이 넘으면서부터 나이에 대해 신경질적이 되었다. 나 예뻐요? 날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여팻네요? 아니면 여자예요? 아니면 인간이에요? 거의 호소에 가까운 내 물음에 남편은 픽픽 웃었다. 나는 때때로 남편에 대해, 아이에 대해,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에 갇혀 맴도는 생활 전체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흔히 부정적인 결론에 귀착되었고 남들은 체념과 생활에 대한 사랑으로 안정된다는 나이에 나는 무의와 권태감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비오는 날이면 덧창을 활짝 열고 우울하고 무거운 음악을 듣거나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우산을 받고 나가면 어느 길목에선가 나를 기다리며 손짓하는 사람과 새롭게 만나질 것 같은 기대로 어린아이처럼 서성대곤 했다. 꽃은 이미 새벽의 싱싱함을 잃기 시작했다. 아마 저녁이면 볼품없이 시들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알랴 익명으로 보내온 꽃다발이 33살의 여자에게 주는 의미를, 기쁨을, 활력을. 나는 가슴속에 간직한 비밀이 혹은 부정이 새어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눈화장도 짙게 했다. 그리고는 어제 시장을 보아왔기에 별반 외출할 일이 없었으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기일이 혹은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 만나 자거나 하면 물론 나는 거절할 것이다. 헤어진 연인을 평생 잊지 못해 연인의 생일날마다 꽃을 보내는 남자가 있다.
그러나 이미 남의 정숙한 아내가 되어 있는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꽃다발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어느 영화에나 소설에 있었던가를 생각하고 잠깐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일의 아내를 동정했다. 나는 시장을 들러 배고파 돌아올 아이를 위해 햄버거 재료를 사고 남편을 위해 맥주와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다. 눈에 띄는 대로 새롭고 신선한 것은 무엇이든 많이 사고 싶었다. 남편이 돌아오는 벨소리가 나자 나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꽃바구니부터 서둘러 광 속에 숨겼다. 그리고 조금은 긴장되는 기분으로 남편을 맞았다. 전에 없이 귀가가 이른 남편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오늘 당신 굉장히 예쁘군. 그런데 꽃은 받았어? 오늘 새벽에 보내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당신 생일이잖아. 나는 목에 가시라도 걸린 듯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길었던 외출에서 쌓인 피로가 비로소 발끝에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30대. 새벽녘. 그는 귓등을 간지리는 나지막하고 간헐적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잠이 깨고 나서도 그는 그 소리를 마치 꿈속의 물결 소리인 양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느꼈다. 그는 바다에서 기분 좋게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리는 가수 상태에서 들리는 물소리처럼 몽상적이고 감미롭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느낌에 오래 잠겨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느낌이 점차 현실적인 음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누군들 지나간 어린 시절 이불 속의 은밀한 울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려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젖혔다. 아내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이 닿자마자 머리는 이불 속으로 움츠러들었으나 한결 억제된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다.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흥건히 젖었고 이불깃도 축축했다. 그의 손이 얼굴을 더듬거렸어도 아내는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울음을 삼키려는 안간힘으로 가슴이 심하게 들먹거렸다. 방의 어둠이 퍽 엷어져 있었다. 교회의 새벽종이 울렸다. 아니 왜 그래? 어디 아파? 당신은 내가 몸이나 아파야만 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내의 대꾸는 울던 기세와는 달리 날카롭고 적이 도전적이었다. 우는 것을 완전히 들켜버렸다고 생각한 아내는 이제 마음 놓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무슨 일이 있었어? 이유야 어떻든 상스럽지 못한 새벽의 곡성을 우선 멈춰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 말뿐이었다. 하도 오랜만에 대하는 아내의 울음인지라 그는 달랠 방법을 몰라 적잖이 당황했던 것이다. 막내가 감기라더니 병원에 가서 무슨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건가? 혹은 친정 쪽에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걸까? 아니면 어젯밤 술김에 내가 험한 말을 했었나? 그는 곰곰 생각해 보았으나 도저히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아내가 코 막힌 소리로 더듬더듬 말했다. 나이든 여자가 공연히 운다는 것을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긴 사춘기와 갱년기에 이른 여자들은 몹시 감상적이고 눈물이 많아진다고 들었다. 갱년기에 이르면 지나온 인생이 더덥고 앞날이 적막해져 곧잘 비강함과 서글픔에 빠진다고도 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지겹게도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사십고개를 넘겼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녀의 말을 빌면 이제서 꽃피는 혹은 물 오르는 30대가 아닌가. 물론 연애 시절이나 신혼 초 아내는 곧잘 울었다. 서툰 솜씨로 애써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아도 눈물을 글썽이고 사소한 다툼에도 눈이 붓도록 울었다. 그는 아내의 눈물에 무조건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명실공히 눈물은 여자의 무기였다. 싸움은 늘 초장의 아내의 눈물바람으로 말랑말랑해진 그의 무조건 패배로 끝났으나 그는 드디어 눈물의 흥수에 진절머리를 내었다. 싸움은 양상을 달리했다. 그는 큰 소리 지르고 아내는 눈을 꼿꼿이 뜨고 쇳소리로 따지고 들었다. 그가 넥타이 휙 매고 대문소리 꽈당 요란하게 내고 나가거나 아내가 왈그락달그락 그릇소리 요란히 내며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악을 써대는 것으로 화난 것을 시위하며 싸움은 종결되었다. 그러고는 둘 다 부르퉁한 얼굴로 며칠씩 지나는 것이다. 이른바 눈물의 정화작용, 화해 과정이 없었다. 오직 이기기 위한 투지에 불타 메마르고 거친 표정으로 대드는 아내에게 그가 이젠 울지도 않는군 하고 빈정대면 아내는 내가 왜 울어요? 죄졌나요?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하고 대거리를 해왔다. 울지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의논해야지. 그가 볼에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몰라요.
내 문제라면 곧 당신과의 상관관계, 상대적 입장에서만 생각하려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오해 없이 들어줘요. 난 가끔 미칠 것만 같아요. 답답해서 말이에요. 목을 조이거나 발을 묶인 것처럼 여기가 꽉 막힌 것처럼 숨도 못 쉬겠어요. 아내가 발작적으로 명치 끝을 땅땅 두들겼다. 아침부터 밤까지 동덩거리고 집 안팎을 뱅뱅 돌아도 끝나지 않은 일들, 똑같은 나날. 사람 살이가 다 그렇지 뭐. 날랜답시고 내뱉은 소리에 그는 아차 싶었다. 그가 아무리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신새벽 느닷없는 아내의 울음은 소녀적 감상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절실하고 절박하여 어떤 위기감마저도 느끼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왕지사 내친 걸음이었다. 그렇다고 가정을 뛰쳐나가면 자유로워지고 무엇이든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20살인 줄 알아? 의도와는 달리 조금쯤 야비하게 들리는 그의 말에 아내는 순순히 승복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가정을 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다 팽개치고 나가겠어요. 나간들 뭘 하겠어요. 하지만 가끔 잠든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는 이게 정말 나일까? 인생이 이런 걸까? 이것의 끝은 무엇일까? 매일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빨래, 청소, 아이들에 대한 걱정,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찬 머리로 죽을 때까지 보내야 하나? 생각하면 막연히 슬퍼져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20대였을 때 꿈꾸었던 것은 자유와 사랑과 승화된 예술적 삶이었다.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했던 그녀는 죽을 때까지 춤만 추겠노라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3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적당히 늙고 적당히 진부해졌다. 아이들은 미루나무처럼 나날이 싱싱하게 자라고 우리 아이는 남의 집 아이보다 어딘가 좀 특별 날이라는 생각을 키우며 어느 결엔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심고 있는 범속한 아비, 어미가 되어 있었다. 당신은 내가 외로워하리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아내로서가 아닌 독립된 한 인생으로 본 적이 있나요? 아내가 쓸쓸히 물었다. 하루 종일 공둥이 붙이고 앉을 짬도 없이 바쁘다면서 외로울 틈이나 있겠어? 그가 짐짓 농담조로 되물었다. 하긴 그 자신 아내를 한 여자로서 본 적이 있던가? 한 인간으로서의 그녀의 삶에 대해 겸손한 적이 있었던가? 아내 역시 남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생으로 그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서로가 그랬었다면 삶의 양태는 조금쯤 달라졌으리라.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똑같은 나날의 되풀이, 조그마한 일에 기뻐하고 불행해하고 딸애가 자라서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는 막연한 공상이나 하면서 늙어갈 것이 쓸쓸하게 생각돼요. 그렇다면 아직도 아내는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단 말인가? 발레는 이제껏 아내에게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버린 선녀의 하늘옷인가? 아내가 입에 올린 발레리나라는 말이 그에게 묘한 배반감을 느끼게 했다. 동창회도 나가고 친구들도 좀 만나라고. 승혜도 이젠 제법 걷잖아. 동창회?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늙고 뚱뚱해지고 입으로 또 변변이 없는 걸. 아내의 푸념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된다는 건 다행이었다. 추상적 혹은 존재론적 아내의 고민에 대해서라면 그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직 괜찮아. 다이어트를 해봐. 다이어트? 아내가 피식 웃었다. 당신 남긴 것, 아이들 먹던 것, 또 누른 밥까지 다 내 몫인데 다이어트라니. 내가 또 다이어트를 하자고 들면 음식의 반은 버려야 할 판이에요. 당신 너무 살림에만 매달리는 게 내가 보기에도 딱해. 취미 생활을 해보지 그래. 아내가 다시금 격렬한 기세로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취미로 발레를 해요? 취미로 살림을 하고 애들을 기르고 아내 노릇을 할 수 있나요? 뚱뚱하고 늙은 아마추어 발레리나. 맙소사 끔찍해라.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당신이 화를 낼 까닭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나도 사람이니까 때로 답답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당신은 회사 다니는 게 즐겁고 또 즐겁기만 한가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쯤 쉬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젊은 날로 되돌아가 멋이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도 하겠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격앙된 어조로 숨 쉴 새 없이 쏘아대던 아내가 문득 상반신을 일으키며 바깥으로 귀를 모았다. 아니 비가 오잖아? 이걸 어째 어쩌녁 빨래를 안 걷었는데? 우릉개가 말짱 가신 생생한 목소리로 내뱉으며 나가는 아내의 몸짓은 흡사 물을 향해 헤엄치는 표류자의 그것처럼 결사적인 데가 있었다. 방 안에서는 어느새 아침빛이 가득했다. 후다닥 뛰어나가는 아내의 등에 대고 그는 소리쳤다. 냉수 좀 줘. 신문도 가져오고.
그는 우울하고 답답한 대화에서 벗어나게 해준 빗소리에 감사했다. 그러다가 옆자리 베개에 움푹 팬 아내의 머리 자국을 보고 잠깐 서글픔에 빠졌다. 아내에게 당연히 그가 해 주었어야만 했던 말들, 위로의 다독거림을 떠올리고 어차피 평범하게 살아가게 마련인 사람들의 불가능한 꿈이 슬퍼졌던 것이다. 아내가 냉수그릇과 신문을 머리맡에 놓고 다시 나갔다. 눈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방문 여닫는 소리, 선잠 깬 아이의 칭얼거림, 아이를 깨워 오줌 누이는 소리, 마루를 분주히 오가는 아내의 발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누운 채 덧창을 열고 신문을 펴 들었다. 잉크 냄새가 신선하게 코끝을 간지렸다. 아내는 부어오른 눈꺼풀을 내리깔고 쑥스러운 듯 그의 눈길을 피하며 아침상을 차릴 것이고 그 역시 새벽의 울음에 대해 더 묻지 않을 것이다. 생활에 있어 거치적거리는 그런 류의 꿈들을 실은 우리 삶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아내의 느닷없는 울음은 그의 평온하고 무사한 일상에서의 적신호이므로 무릇 대답은 간단한 것이다. 아내는 30대 중반인 것이다. 새로이 시작하기에도 포기하기에도 어려운 아내의 외출.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내는 내게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애가 국제아동미술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노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대수롭지 않게 전했다. 그런데 숟가락을 놓고 눈을 크게 뜨는 나와는 달리 낭보를 전하는 아내의 태도는 그닥 달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어서 내심 의아했다. 허참 우리 집안에 화가가 나올 모양이군. 대단찮은 재능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해요. 아내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약간의 재능밖에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의 목적밖에 지니지 못하고 생활에 도피해서 묻혀버린 자신에 대한 조소이거나 아니면 누구나 은연중에 품기 마련인 자기 자식이 어쩌면 무서운 재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배신감에 대한 배수진일까? 그림을 그린다고 꼭 화가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그림을 그린다는 건 훌륭한 취미야. 더욱이 여자로서는. 그러다가 아내의 눈가를 스치는 필시 그녀 자신도 의식치 못했을 거에 분명한 분노와 모멸의 빛을 보고 나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냉담한 얼굴과 응당받아 마땅한 칭찬을 뺏겨버린 아이의 시무룩한 태도로 식탁은 이상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여느 때처럼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던 아내가 문기둥을 짚고 울컥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내의 멍한 눈길은 연녹색 윤기 흐르는 이파리가 한참 무성이 돋아 나오는 은행나무 가지 꼭대기에 가 있었다. 뭘 생각해? 덩달아 미미하게 흔들리는 이파리에 눈을 주며 나는 장난조로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인생에 대해서요. 묻지도 않고 하는 아내의 대답의 순간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은행에 출근해서도 아내의 그 말은 이상스럽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인생에 대해 생각한다는 말이 새삼스러울 까닭은 없었다. 문제는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해서 유행가 가락처럼 들리는 그 말이 10년 넘어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익숙한 아내의 입에서 그것도 딸의 입선 소식에 이어 나왔다는데 일말의 불안감과 심상치 않은 느낌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아내가 화가의 꿈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자신이 천재가 못됨을 억울하게 여기거나 감수성과 재능을 마멸시켜버린 생활이라는 괴물에 대해 원한을 품고 앙앙불락할 만큼 어리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아내는 나와 알게 될 무렵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그림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그림에 대한 얘기도 별반 내켜하지 않았다. 결혼하면서 그녀가 가져온 짐 중에는 붓 한 자루도 없었다. 아내가 대학 재학 중에 권위 있는 공모전에서 두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다는 것도 훗날 장모를 통해 들은 소리였다. 만만찮은 재능을 인정받았으면서도 왜 그림을 그만두었는지 아내는 이제껏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며칠 전에는 벌써 흰 머리칼이 생긴다고 우울하게 말했다. 햇 병아리 은행원 시절 개인 회사 비서실에 근무하던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평범하고 묻어내배는 인상의 그녀에게 끌린 데는 그녀가 미술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단단히 한몫했음이 솔직한 고백이겠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확실히 멋있는 일이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보낸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간간히 화구를 들고 다니는 미술반 친구들에 대해서 천재병이라고 일컫는 폐결핵에 대한 것과도 같은 은근한 선망이 있었다. 그림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화분에 심은 튤립을 지극히 평면적으로 그린 기억밖에 없는 나로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예술의 세계에 대한 선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내가 화가로서 입신하기를 굳이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화가라면 고흐나 고갱의 전기에서 얻어 읽은 이해할 수 없는 격정과 열정, 광기로 가득 찬 비참한 생애가 곧장 연상되는 탓에 아이들이나 가정 따위는 헌신짝처럼 팽개칠 정도의 강한 개성을 요구하는 작업 세계라면 화가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좋았다. 이를테면 아내의 미술 전공은 착실히 한 계단씩 올라가 마침내는 은행의 부장급 선에서 정년 퇴직하게 할 것이 분명한 나로서는 접근할 수도 생활 속에 끼워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의 구색 맞추기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집에 허전한 빈 벽에 복제 그림을 거느니 이왕이면 아내의 그림을 거는 게 낫겠고, 장미가 만발한 6월의 집 뜰에서 휴일이면 이제를 세워놓고 물감 냄새 풍기며 그림을 그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그래, 나는 약간의 예술적 분위기만을 탐하는 평범한 소시민인 것이다. 아침나절 내내 나는 아내의 느닷없는 인생에 대해서라는 답변에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듯 공연한 분노와 배신감을 곱씹었다. 때문에 낮에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길 건너편에서 아내를 발견했을 때에도 환각이거니 하는 생각으로 눈부터 비비었다. 이쑤시개를 물고 막 식당 문을 나서다가 문득 끌리듯 눈길이 멎은 곳에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집 밖에서 보는 아내는 뜻밖에도 낯설었다. 뚱뚱하고 옷차림이 초라한 평범한 중년 여인일 뿐이었다. 아내는 홀로 시름 없이 걸으며 인파 속에 묻혀 천천히 멀어져 갔다. 마침 신호등은 푸른 불이었고 조금만 서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면서도 나는 오히려 식당 문 안으로 몸을 숨기듯 멈칫거렸다. 왜 그랬는지 나 자신도 분명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을 30분 남기고 나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받았다. 어디 나갔더랬어? 아니요, 집에 있었는데요. 아내의 천연덕스러운 대꾸에 나는 곧 들어갈게 하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어쩌다 외출한다는 건 하나도 이상스러울 게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낮에 혼잡한 도심지를 걷던 시름 없는 모습이 막연한 위기감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나는 스스로 비열하다는 생각에 낯을 붉히면서도 무슨 이유든 만들어 낮에 한 차례씩 집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세 번에 두 번꼴로 아내는 집에 없었다. 내가 집으로 전화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아내 역시 낮에 외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도시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대체로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사에도 보고에는 비교적 상세한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자꾸 뚱뚱해진다고 걱정을 하더니 수영을 배우거나 헬스클럽에 나가는 걸까? 아니면 춤을 추거나 화투를 치러? 그렇지 않다면 대체 외출을 속일 이유가 뭔가? 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상상에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몫으로는 양말 한 켤레 사는 적도 없고 손바닥만한 화단에 파와 상추를 심는 아내가 그럴 리 없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가 시장 간 틈을 타 나는 마침내 아내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에 마루에서 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깔깔거리는 아이들을 잔뜩 경계하며 외출복 주머니, 화장대 서랍, 핸드백을 차례로 뒤졌다. 어떤 조그만 외출의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은 적중했다. 아내의 외출복 주머니에서는 몇 장인가 구겨진 고궁 입장권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지. 느긋이 입가에 떠도는 웃음은 아내의 구럭처럼 커다란 핸드백을 열었을 때 대번에 지워졌다. 핸드백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대학생이나 아마추어들의 그룹전, 공모전에서부터 매스컴으로 눈과 귀에 이름이 익은 화가들의 전시회, 회고전, 초대전 따위의 팸플릿이었고 그것들은 내게 마치 아내의 당당한 독립선언보다 더 강한 무언의 반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것은 천만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이 부부 동반, 가족 동반의 나들이가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것은 아내의 가슴 속에 뒤늦게 이는 어쩌면 오랫동안 숨겨 지닌 것인지도 모를 불길이었고 우리 생활의 적신호였다. 아내는 머지않아 자기의 공간, 자기의 시간을 요구할 것이고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짐을 깨닫고 차근차근 팸플릿을 다시금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은행원 10여 년인 이제껏 내 산술법은 실수가 없었다. 띵동. 아내가 누르는 벨소리가 들릴 즈음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결정지었다. 아이들도 어지간히 키워놓았으니 당신은 전공을 살려 그림을 계속해봐. 한동안 안에서 붓이 무뎌지긴 했겠지만 말이야. 고갱도 40이 넘어서 시작했다지 아마. 우리 집에선 안방이 제일 넓고 채광이 좋으니 가구를 치우고 화실로 쓰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을게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떠 있는 방. 산에서 내려오는 길 산자락 끝에는 오래된 동네가 있었다. 논밭이든 산비탈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메우고 깎아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세태에서 돌아앉듯 안전히 남아있는 낮고 낡은 집들이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모여 있었다. 살을 빼기 위해 그리고 정신적 긴장과 활력을 얻고자 하는 기대로 새벽 산행을 시작한 이래 늘상 지나치게 된 동네지만 이른 새벽 집 앞 길목을 비실하는 가장, 마당의 수도가에서 물소리를 요란히 내며 세수하는 아이들, 마당에 떨어져 있는 조간신문 따위는 매양 놀라운 신선함으로 다가 들고는 했고 나는 잃어버린 줄 잊고 있던 물건을 찾은 느낌으로 아 그랬었지 탄식 비슷한 소리를 중얼거리기 마련이었다. 그곳에서 보면 바로 길 하나 건너 이웃 동네인 내가 사는 고층 아파트는 거대한 성체처럼 보였다. 높고 번듯하고 각 구멍마다 개별적인 삶이 숨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첫 새벽 부산이 깨어나는 가난한 동네의 풍경에는 삶의 원형적인 순결함이 있었다. 10년 전쯤 우리는 시 변두리의 조그만 집에 살았다. 동양집이어서 아침밥을 짓기 전 조간신문을 가지러 마당에 나오면 곧바로 떠오른 해를 만나게 되고 하루는 자연스러운 해맞이로 시작되었다. 남편은 마당을 쓸고 귀한 손님 맞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후 집 앞길을 쓸었다. 깨끗이 비질이 된 길은 언제나 미래로 열린 통로처럼 보였다. 아침밥 뜸이 들 즈음 남편은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마당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거꾸로 들고 저만 아는 소리로 웅얼대며 읽던 아들은 냉큼 아빠의 세숫물을 화단에 뿌리곤 했다.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이면 남편은 아들에게 장화를 신기고 함께 눈을 치웠다. 보아라, 눈은 이렇게 가볍고 하얗고 아름답지? 그러나 쌓이면 무서운 힘이 되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집도 무너뜨리는 거란다.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진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남편은 말했었다. 환상 혹은 이상과 현실의 영원한 괴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사물과 세상에 갓 눈뜨는 어린 아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은 젊은 아버지의 열정이었던 건가? 그러나 아들은 이 모든 기억을 잊었나 보았다. 스포크 박사의 육아법에 의존했던 유아기를 지나고 프로이드 이론에 의해 정신적 외상에 민감한 나이를 넘기자 유교적 윤리 규범으로 인격의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남편과 나는 합의를 보았다. 이 험한 세태에서 우리 스스로 아이의 사표가 될 수 없음을 아는 까닭이었다. 우선 소학 읽기를 권하자 아들은 첫 머리에 긁기 물 뿌리고 쓸며 응 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서는 예절을 읽고는 픽 웃었다. 아파트에 비질할 마당이 있는가? 민주적으로 평등한 평면 공간에서 나아가고 물러서는 예를 갖출 수 있는가라고 건방지게 반문하며 며칠 전 밤에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밤바람을 쐬러 길가에 앉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다. 어린아이가 휘황이 불 밝은 우리 아파트의 창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꼭 별빛 같다, 그치? 아니야, 떠있는 방들이야. 공중에 둥둥 떠있는. 무서울 거야. 떠있는 방. 지상으로부터 13층 높이에 떠있는 우리의 삶, 생활. 아침 산행에서 돌아오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을 발견한 것은 뜻밖이었다. 을의 이불 속에서 아침 단잠을 즐기고 있어야 할 그는 연두빛 화사한 셔츠를 입고 막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었다. 어쩌녁에도 토요일인 오늘 아침 일찍 외출을 하리라는 언질은 없었다. 머리 얹어준다나? 난 필드에 나갈 생각까진 없는데 그 녀석들이 성화야.
닥터 박하고 김 사장 말이야. 주말이라 길이 막힐 테니 일찍 떠나자더군. 그쪽 세계에서는 필드에 처음 나가는 이른바 데뷔를 그렇게 말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이 조금 쑥스럽고 민망해하는 기색으로 꽁무니 빼듯 급히 차를 몰아 사라진 뒤에도 나는 뭔가 뻥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머리를 얻는다고? 머리를 얻는다는 건 동기가 처음 남자를 맞는 의식을 말하는 거라는 통념밖에 없었기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생소하고 거북하게 들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쯤 부끄럽게,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인가? 골프라고? 나는 중얼거리며 헛헛하게 웃었다. 며칠 전 남편이 난데없이 연두빛 티셔츠를 사왔을 때 황당하긴 했었다. 넥타이 하나 자기 손으로 사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눈에 띄는 색상이나 차림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다. 이제까지의 삶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보통 사람으로 살기를 주장해왔던 것처럼 의복도 음식도 생활 양식도 중간색의 톤이라야 안심하고 편안해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상식의 표현이기도 했고 건전한 상식과 규범, 정직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살아간다는 자존심과 자부심의 근거이기도 했다. 이상은 크게, 생활은 검소하게, 청혼을 하면서 그가 내게 말한 인생의 방식은 너무도 흔한 표어였지만 우리의 출발점이자 목표로 삼기엔 결코 진부한 말은 아니었다. 결혼 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집으로 오는 긴 골목으로 미처 접어들기도 전 그는 찌릉찌릉 자전거 배를 올렸고 아이는 뒷둥걸음으로 뛰어나가곤 했었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가. 엄청난 세월이 흐른 듯 아득하지만 고작 10년 저축의 일이었고 사람의 변모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바위가 달아지듯 안개비에 모르는 새 옷이 젖듯 의식치 못할 만큼 느린 속도로 진행되다가 어느 날 문득 섬뜩한 자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리라. 성정과 늙음이 그러하듯 잠복기가 긴 만성적인 질환이 그러하듯 남편이 중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기업체에 들어간 것과 변두리의 낡은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비슷한 시기였다. 아파트 아이들이 뛰노는 공터의 반 이상이 자가용 승용차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릴 즈음 우리는 소형 중고차를 샀고 도깨비 장난처럼 집값이 요동을 치는 틈을 발빠르게 활용해서 몇 번 이사를 하는 동안 아파트 평수는 2배로 늘었다. 몸담아 살고 있는 집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선배들의 말이 옳았다. 언제나 뒤에는 더 큰 평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던 아파트 값이 1년이 채 못 되어 3배로 뛰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드디어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농담을 했었다. 사는 것이 계단 오르기와 같았다. 계단을 오를 때 한 발을 올려놓으면 다른 한 발은 자동적으로 바로 위 계단을 향한 허공에 떠 있게 마련이고 그 허공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보폭이 불안하면 영락없이 헛디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15평에서 20평으로 30평으로 피아노와 승용차, 비싼 가구들을 들이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에서 드물지 않게 외식을 즐기며 한 계단씩 올라갔고 계단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 양식, 풍습에 익숙해지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 시골에서 친척이 올라오면 근처 여관을 잡아 재웠다. 남의 집에서 잠자는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배려인양했으나 기실 그것은 결코 우리 가족이 아닌 그들에게 일정한 거리, 금을 긋고자 하는 영악한 계산 속이었다. 전에는 그리도 흉하고 천박하게 보이던 슈퍼마켓, 부식 가게의 배달 주문도 고객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라고 여기게끔 되었다. 말로만 중산층이니 우리는 중산층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이 다분히 느껴지는 소설들도 나오는 모양이고 집값이 뛰어 모두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무분별한 과소비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거품과 같은 환상 자산일 뿐이라는 것. 거품이 꺼지면 자신이 부자라는 착각 내지 허위의식에서 참혹하게 깨어나게 되리라는 경고가 귀에 안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집안 정리를 위해 멀쩡하지만 쓰일 일은 없는 물건들을 오랜 망설임 끝에 버리게 될 때 맥주 2병, 담배 몇 갑, 고기 한 근 따위를 전화로 주문할 때 아이에게 오로지 1등을 요구하며 몰아붙일 때
문득문득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위기의식으로 불안해지곤 했었다. 타락에 대한 감수성은 사춘기 시절 강하게 사로잡혔던 금욕주의의 흔적이리라.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소유 공간이 4평이니 4인 가족이 16평 이상의 공간에서 사는 건 사치로 볼 수밖에 없다거나 휘발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 도둑인 중형차가 웬 말이냐는 격렬한 성토가 설득력이 있듯 의식이 좋게야 얘를 안다거나 목숨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이니 묵직하고 튼튼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것일 게다. 남편에게 생각지도 않던 골프채가 생긴 것은 지난 한시 성묘 때였다. 성묘길에서 보게 된 참혹하게 뭉개진 산의 모습에 나는 절로 비명이 나왔다. 산봉우리를 아예 도려내어 산의 속살이 벌겋게 드러나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 넘어지는 골프장 건설 현장이었다. 땀이 목적이면 노동을 하고 운동이 목적이면 등산을 하지 굳이 골프를 해야만 하는가? 골프장을 만드는 사람이나 허가하는 당국이나 나아가 골프를 치는 사람들까지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다. 라는 것이 우리 가족이 이구동성으로 내뱉은 성토의 내용이었다. 골프장에 쏟아붓는 맹독성 농약이 얼마나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가. 자연의 파괴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끝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리라는. 그런데 바로 그날 돌아올 즈음 큰 시숙이 남편에게 골프채 한 벌을 건네주었다. 당신은 새 것을 장만했으니 쓰던 것을 주겠노라고 하시며 중년 이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충분한 운동이 되는 건 골프 이상이 없노라고 덧붙였다. 주시는 마음이 고마워 받긴 하되 언제 골프채를 휘두르게 되랴 하는 건 남편도 나와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이 누리는 골프에 대해 국민적 차원의 비판과 위화감을 갖는 게 사실이었고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과 도덕감의 마지막 선이었다. 골프채가 든 가방은 시숙에게서 건네받은 이후 한 달 넘어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치 곤란한 짐을 맡았다는 듯 시큰둥한 기색이던 남편은 드디어 닥터박과 김 사장의 강권에 못 이겨 인도어에 나가기 시작했다. 비싼 물건 섞일 게 뭐냐. 골프란 좋은 운동이다. 이젠 정말 건강에 신경 쓸 나이고 골프가 특수층의 사치라는 건 옛말이다. 대중 스포츠로 뿌리 내리고 있다 등등 여러 말로 권한 것도 사실이리라. 아빠는 어딜 가셨어요? 아침 식탁에서 아들이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물었다. 나는 필드에 나가셨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모든 것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기 마련인 나이의 중3짜리 아들은 골프장 건설 현장을 가리키며 망국병 운운하던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번 방학에 영어 수학 보충해야겠지? 미리 고1 과정을 떼어 놓아야 고등학교에 가서 고생 안 한다더라. 오늘쯤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 독서실로 가지 말고 바로 집에 오도록 해라. 엄마도 별 수 없이 과외병에 걸리셨군요. 그렇게 불안하세요? 아들이 힐난하듯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9시가 되자 나는 과외 선생을 소개해 주기로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재중임을 알리는 녹음 응답이 들렸다. 아침부터 어딜 나갔다. 혀를 찼으나 아침부터 외출할 일이 있는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은행 일을 보아야 하고 친목계 모임이 있었다. 밖에 나와서도 짬짬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부재 중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찬 없는 밥을 혼자 먹으려면 처량하고 목이 매입디다. 우리라고 늘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대접받으려면 제값을 스스로 올려야지요. 친목계원들과 함께 들어간 식당의 모둠의 값이 턱없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짠순이란 별명의 개원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모둠의 한 접시 값도 못 댈까요. 누군가의 응수에 까르르 웃음판이 터졌다. 점심 식사 후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의 커피 한 잔이 없을 수 없었다. 가장 친근하고 편안한 화제란 아이들 공부, 건강 문제, 아파트 분양과 매매, 싼값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일 정보 등이었다. 나 역시 인류대학에 들여보내려는 목표 아래 벌써부터 결사적으로 밀어대는 아들이 있고 세계 제1의 사망률을 보인다는 40대 한국 남자와 살고 있는 터이고 도깨비에게 빚을 얻어서라도 땅이든 집이든 물건을 잡아두어야 한다는 물정쯤은 알고 있었다. 그린벨트에 묶인 땅 매입의 전망,
쇠뜨기 풀과 소변에 담긴 오리알의 신묘한 약효 등 온갖 정보와 몬도간의 식의 민간 건강요법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왔다. 떡 본 김에 굿한다고 찻집을 나와 세일하는 백화점까지 들러 돌아오니 하루해가 겨웠다. 어수선한 집을 대강 치우고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급한 쪽은 내 쪽인지라 종일 어딜 돌아다녀 통화할 수 없었느냐고 성마른 핀자를 내뱉었으나 그녀의 대답은 느긋하고 심상했다. 나 매일 나가는 거 몰랐어? 너 취직했구나. 잘했다. 무슨 일을 하니? 아이들이 크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시간이 무료하다고 대학 때의 전공을 살려 시간제 일이라도 할 곳을 찾노라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대뜸 반색을 표했다. 영원한 취직이야 벌써 했지. 직장에 매여 출퇴근해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런 의식이 문제라고. 오늘 바빠서 혼났어. 요즘 주부들이 얼마나 안팎일로 바쁘게 뛰는데 그러니. 집안에 들어앉아 살림잘하고 애 기르는 게 1등 주부라는 건 옛말이야. 지금은 정보사회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사회에 뛰어들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해. 우리 어머니들처럼 살면 시대에 뒤떨어져 늙기도 전에 퇴물이 되고 말아. 여태껏 우리는 가족에게 24시간 대기조로 봉사를 해왔지만 이젠 우리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도 되잖아? 오늘 문화센터 교양 강좌 등록해서 첫 강의를 들었어. 20년 만에 수업을 받으려니 엉덩이도 베기고 허리도 아프지만 새로이 학생 신분이 되어 뭔가 배운다는 게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몰라. 물론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말이야. 짧은 통화에서 거듭 쏟아지는 바쁘다는 말에 나도 덩달아 숨이 차는 느낌이었고 무능한 여자나 9시 이후에 집에 있는 거라는 말에 도리 없이 쓴웃음이 나왔다. 긴치 않은 일로 하루 종일 돌아친 자신의 모습이 돌이켜 보여져서였다. 늦은 저녁 아들과 남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귀가했다. 아들은 아침과는 달리 박박 깎은 알머리의 동승 같은 모습이었다. 동정을 잃었구려. 불빛 아래에서도 알아보게 얼굴이 그을려 돌아온 남편에게 툭 한마디 내뱉은 것은 삭도로 민 듯 시퍼런 아들의 알머리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시 엉뚱한 짓을 잘하는 아이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기르고자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의 욕망이라는 것. 자라나는 한 시절 순결하고 청정한 열정의 안간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는 아이의 푸르른 알머리가 지표를 읽고 부유하는 떠있는 방에 대해 던지는 신선한 야유처럼 보였던 것이다.